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자, 오늘은 제 45강으로서 PBD와 이용자, 다시 말하자면 제실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성능 위주 화재 안전 설계를 위한 공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공간에 대한 제실자의 어떤 특징이 피난자들의 피난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44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우리 공간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했죠. 그래서 공간 구성을 위한 재료와 골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벽체, 바닥, 천정이라든지 경계 요소, 또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어 구조.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코어 구조입니다. 코어 구조는 건축 구조적인 측면도 강조가 되지만, 이것이 다시 피난 문제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면서 또 구조적으로는 매우 아주 강력한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어는 건축물의 수직 이동, 구조적으로 아주 필수이며, 또 형태, 채광, 환기, 공간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자, 그래서 코어의 기본 구성 요소는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 화장실 뭐 등등, 자,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코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피난 행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코어에 대한 내용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코어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중앙에 있느냐, 아니면 편심에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별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양단에 되어 있느냐. 자, 뭐 이 방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단 코어형이 상당히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양단 코어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자,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코어에 대한 구성 요소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우리가 라멘 구조가 있었고 벽식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라멘과 벽식에 대한 화재 특성은 어땠는가,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고, 또 초고층 구조에는 튜브 시스템이라든지 또 코어 구조, 아웃리거 시스템. 자, 이건 코어의 그 핵심 공간과도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초고층 구조 시스템에 있어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웃리거와 코어 구조, 그리고 피난 행동 특성, 또 공간 구성, 들어가는 소재, 화재 안전 특성, 이런 것들이 전부 관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 두 번, 하나는 재료, 하나는 공간. 자, 이번에는 공간 제실자에 대한, 자, 공간 제실자의 어떤 특징들이 이 화재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3을 통하고 다음 4와 5, 6, 7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현재 지금 4학년 2학기 때 하는 이 수업에 대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피난 행동과 관련인 인체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주요 설계 자료, 소방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국내 인명안전 기준이 제가 참여했던 소방청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저는 이제 고위험 시설들을 담당했었죠. 자, 그때 이제 제가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뭐 전혀 그 내용은 진행될 리가 없고, 특히 이 내용 또한 국토부에서 해야 될 내용이 대부분인데, 소방청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는 것도 또 하나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런 쪽에, 오히려 소방 쪽에서 더욱더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국토부에서는 좀 더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방청에서 나온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하는 법률의 성능주 설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재료와 공간, 자,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학적인 방법으로 자, R셋, A셋 또 그것에 따라서 확률론적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능 설계 규정에 소방법에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특징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아주 또 강력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능 설계 본연의 목적과는 관계는 없지만 자, 우리나라의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은 이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7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수업에서 내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화재 피난 모의 실험을 통한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 검증.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특별 피난 계단을 포함한 피난 경로에서의 재현 설비,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든지 용도별 방화구역의 적정성. 자, 이건 본래 국토부에서 신경 써야 될 내용인데 소방 쪽에서 또 신경 쓰고 있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화재 안전 설계에선 한 획을 그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7가지 내용 중에 나와 같이 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2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중에 했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43강에 주로 재료에 대한 가연물 조사. 자, 가연물 조사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졸업 논문으로도 많이 했고 석사 논문으로도 많이 했고 가연물 조사, 열 방출률, 우리는 이제 열 방출률이라고 하지 않고 열 방출 속도, 발열 속도라고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열 방출률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연소 특성이라든지 화재 성장률 알파치죠. Q는 알파 T의 제곱. 따라서 Q가 알파가 울트라 패스트인지 미디엄 슬로우인지 자,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공간, 자, 공간 X축, Y축, Z축, UV, W로 가는 거. 자, 여러분들 다 공부한 적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공간의 형상. 자, X축, Y축, Z축, 천장 높이라든지 바닥 면적이라든지 계급의 위치와 크기. 자, 이것은 환기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방화구획, 또 재현과 배현, 건축에서는 배현이라고 하고 배현창, 또 재현 설비. 자, 안전한 피난 공간과 관련되는 문제죠. 자, 이런 내용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제실자, 이용자와 제실자. 제실자 밀도, 또 이건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매우 열심히 했던 제실자 밀도입니다. 자, 수용이론 산정했던 문제. 자, 보행 속도, 제실자의 구성에 따른 이동 속도, 또 출구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 지연 시간, 실제 피난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반응 시간. 자,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이거 전부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에 이어서 제일자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피난 행동과 관련된 신체 치수. 자, 인간공학적인 내용들이죠. 키와 대비해서 자, 팔 벌림 너비라든지 어깨 너비라든지 자, 이런 따라서 신장 H로부터 모든 것과 관련돼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 방향의 어떤 위치, 어떤 난간이라든지 또 이런 등등 이런 쪽에 대한 청년을 표준으로 해서 대부분 결정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치수와의 관계,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 같은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내용도 한번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잘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어깨 너비는 대략 60cm. 물론 이건 일반 정상적인 건강한 여러분과 같이 대학생들 건강한 학생들 얘기입니다. 한 걸음 보폭은 75cm 전후. 전방에 대한 것은 약 30도. 또 엘리베이터 안이나 체류 시 필요한 공간은 50제곱센티미터. 1인당이죠. 자,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고려해서 연령적으로 또 고령화될수록 또 어린 나이, 임산부 이런 어떤 기초적인 특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 또 국내에서도 현재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전부 취합해서 앞으로 잘 피난안전 설계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문폭과의 관계, 문의 개폐에 따른 표준 추세를 보게 되면 최소 출구폭은 대략 45cm가 있어야 사람들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유 출구폭은 약 55cm. 미닫이문은 거의 유사하고, 다 여닫이문은 미는문은 65cm, 당기는 문은 100cm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인간공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피난 측면에서는 거실에서부터 복도, 계단실 등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의 방향을 개폐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대부분 화재 시에 대부분 다 뛰어서 가는데 왜 걸어가는 것을 주로 연구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옵션입니다. 만약에 뛰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옵션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한 군집 피난이 됐을 때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분적으로 몇 명 뛰어가고 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많은 인원수가 뛰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난 시의 행동 특성들은 대부분 걷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피난 행동과 연관된 감각적인 거. 아직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시각적인 문제, 청각적인 문제, 온도 감각적인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각이란 것은 화재 시 피난 유도 표식을 따라 피난 경로로 이동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령자의 근거리와 원거리의 청년은 약 2분의 1 수준이고 연령에 따른 시각 저하는 확실하게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과의 관계,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휘도 문제. 자, 고령자일수록 동일한 크기에, 자, 빨갛게 표시하는 데가 대부분 고령자들입니다. 60에서 70대 이상. 동일한 크기의 이 기호나 문자를 식별하기 위해 더 밝은 조명, 수능 휘도죠. 이것이 필요하고, 시각 대상물을 이해하는데 더 높은 조도 환경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들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죠. 수능 휘도와의 관계라든지, 자, 어떤 조도와의 관계라든지, 자, 조도와 휘도와의 용어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도와 휘도는 모두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빛이 향하는 방향과 어느 부분에서 측정하느냐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단위면에서 딱 입사하는 빛의 양은 조도가 되겠고, 특정 방향에서 본 표면의 밝기. 자, 우리가 공부하는 데 보는 표면의 밝기. 자, 대상이 얼마나 비춰졌는가. 대상이 얼마나 빛나 보이는가. 또 단위는, 조도의 단위는 룩스, 휘도는
칸델라 퍼제곱미터. 자, 조도는 조명 설계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 휘도는 디스플레이에 주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난안전 설계할 때 앞으로 조도와 휘도라는 용어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조도와 휘도, 조도와 휘도. 자, 이번에는 암수능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두워지게 되면 서서히 적응하는 것을 암수능이라고 하죠. 청년은 20분 후 미세한 휘도차를 식별이 가능하지만 고령자는 휘도차가 크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전시 나이에 따라 시야 확보 능력이 다름을 고려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에 의존하기보다 휘도 대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피난안전 설계에서 또 다른 고려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집약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죠.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은 청력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가청 음악 범위는 대략 2에서 20파스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20파스칼 내용이 되겠고, 음의 지각은 주파수와 음압 레벨로 결정되지만 고령자는 특히 고주파수 영역을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죠. 60세부터 70세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화재 경보기의 경보음도 마찬가지고 피크 주파수로 연령에 따라 청취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음성을 통한 대피 유도 시에는 음압 수준뿐만 아니라 주파수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용어와 또 고령자의 특징, 그리고 피난행동 특성, 피난안전 설계, 이 내용에 서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합리적인 화재안전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노화에 따른 온도 식별의 변화. 자,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자, 5도 이상의 차이, 1도의 온도 식별, 65세 5도씨 이상의 변화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온 화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별도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 40강에 있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40강 내용을 좀 더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인체의 내열 한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온 가스에 폭로되면 기도 열성에 의한 호흡곤란이라든지 폐 모세혈관 손상에 의한 호흡 부전, 폐수종에 의한 세균성 폐렴을 유발한다. 40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열에 의한 통증을 느낄 때의 피부 온도는 약 45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인체의 허용 한계, 열에 대한 허용 한계는 열의 강도와 폭로 시간과 관계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독가스가 나오게 되면 유독가스에 대한 법칙이 있죠. 폭로된 가스의 농도와 생리적 반응의 시간 t 사이에는 하버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하버의 법칙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 결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 화재에 발생하는 가스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인체에 작용하는 폭로가스 농도가 되겠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인명안전 기준에는 주로 CO2가 핵심적인 독성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오토는 15%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CO와 CO2로 독성에 의한 뭘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하버의 법칙 나왔던 대로 다양한 독성 온도가 있습니다. 자, 독성에 대한 그 내용들도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범화, 기준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기 중에 가시거리.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 얘기니까. 피난자의 시야가 방해되고, 이것 사식강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식강을 좀 더 보게 되면 설명이 좀 찬찬히 돼 있을 겁니다. 자, 화재에 인한 연기로 피난자의 시야가 방해된다. 그래서 그 식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자, 이 내용은 자, 다시 적분하게 되면 램버트 비교 법칙으로 정리가 된다. 여기서 CS가 감광계수, 단위는 메타분의 메타제곱, 1분의 메타. 자, 단위 최적 중 빛을 차단하는 상에서의 유효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감광계수. 자, 램버트 비교 법칙을 40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었죠. 자, 이 내용은 앞과 같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감광계수, 흡수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디테일하게 램버트 비교 법칙으로 해서 감광계수로 표현했던 40강 내용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또 연기 중에 가시거리를 표식과의 관계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40강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40강 내용을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단지 이번 거에서는 감광계수가 0.1인 때는 또 0.3일 때는 0.5일 때는 자, 주로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상당히 그나마 피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m와 10m 정도가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그 이상이 되게 되면 피난을 할 수 없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인명안전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타 시설은 5m, 집회시설은 10m. 따라서 10m가 확보될 때까지 사람들은 전부 대피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명안전기준 1.8m까지 60도, 호흡 한계선, 열, 또 가시거리, 독성으로 우리나라는 인명안전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도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해 놓고 있길 바랍니다. 자, 주로 이제 독성에 대한 그 발생량 같은 것도 우리가 존 모델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 컴퓨터가 아닌 존 모델로도 계산하는 그 과정들은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로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존 모델로도 기본적인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 이번에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호흡 한계선과 열에 의한 내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죠. 자, 거기서 가시거리, 독성, 이것들도 이제 여러분, 그 다음번에는 한번 존 모델로 계산했던 결과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피난 시의 인간행동 특성도 40강에서 자유방해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전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은 예전 했던 것들도 참조하면서 또 새롭게 들어온 것들만 부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넘어가면 주로 이제 군중 보행 속도. 이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했던 문제죠. 그 이태원 거리 참사 문제도 군중 보행 속도와의 관계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계단 보행 속도도 전부 40강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것이 이제 피난 보조기구 사용 시에 수평 보행 속도, 계단 보행 속도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겠죠. 또 발군과 보행 속도. 자, 어떤 조도의 저와 함께 떨어지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고령자나 마찬가지지만 고령자의 경우가 보행 속도가 더욱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중 유투 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NBT 40강에서 공부했죠? NBT. 자, 그래서 NB는 출구의 통과 용량이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는 피난의 현재 지금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 플로우, 또 시뮬레이션, 또 그 둘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학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평 출입구는 N은 1.5가 되겠고 계단 입구 같은 1.3이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들과 시뮬레이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잘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난행동 계산을 위한 주요 설계 자료, 소방청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수용인원,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고, 자, 이건 어디까지 참고치입니다. 참고치. 왜냐하면 소방청에서는 주로 이제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프로젝트 했던 분들이 이렇게 제안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제안한 내용들도 주로 실제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주로 다른 나라 문헌들을 많이 참조했던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도 실제적인 데이터가 좀 더 집약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피난 가능 시간. 이것도 어디 검증된 거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현재 소방청에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따르는 것보다 이런 건 참조만 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국내에서 조사했던 문헌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그쪽으로 가도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소방청 프로젝트를 해서 국내 인명안전기준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세계 기관이 했던 내용이고, 아까 있었던 고도 위험 지구, 고도 위험 용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안전 요소와 인간 행동 요소들을 미국의 이 인명안전 기준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하중.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재 하중을 상당히 많이 조사했죠. 그래서 공간 특성과 가연물 특성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을 화재 하중 밀도를 제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2시그마로 제한했던 사례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요 가연물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우리가 이제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만들었던 사례들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취합됨으로써 하나의 이제 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구이동 개수 도출을 위한 피난 실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죠. 고령자들을 복장을 한다든지 실제 고령자분들과도 같이 실험을 했던 사례들도 있죠. 자, 이런 다양한 사례들, 출구 포기의 병목 현상에 관련된 피난 실험 문제, 자, 이런 내용들도 했던 사례입니다. 또 재질자의 비율, 또 고령자들의 비율에 따른 이 시뮬레이션과 실제와의 관련성, 매우 중요한 데이터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인명안전 코드와 우리나라 기존 규정과 피난안전 평가에서 앞으로 문의 크기라든지 계단실 개수, 출구폭, 보행속도, 화재 성장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앞으로 고도화되어야 돼서 이런 것이 설계할 시 또 평가 시에 상당히 합리적인, 또 그러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정리가 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의 자료 이런 것들을 주로 참조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참조를 하고
하다 보니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능인증 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특히 소방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어찌보면 행정적인 내용이 주로 많이 있고 기술적인 내용은 많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출도서 같은 것들 보게 되면 건물의 개요부터 부지 도로 계획, 확보 계획, 자,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요. 건축물 설계도면 주단면도, 인면도, 평면도, 창호도, 마감 재료표, 방화 구획도,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 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참 매우 중요한 거, 제출 도서라는 얘기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고려된다 하는 것도 이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유사한 걸로 가름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어쨌든 성능인증 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 여러분 꼭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특별피난 계단 우리와 매우 관련성이 있죠. 여기서도 지난번 패닉바 설치 권고하는 거 내용, 또 내와 시간 같은 거랑 이런 것들이 전부 명분화되어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피난 계단실에는 화재 위험성 있는 시설물 설치 금지하고 있다. 자,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명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 현장을 조사했을 때 이런 것이 있는지 또 한번 체크 포인트는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꼭 한번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표시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들도 한번 여러분 체크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별 피난계들은 옥상 광장까지 연결되도록 할 것. 자, 디테일한 내용들은 빼겠지만 여러분 이런 중요한 항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적으로 현장 적용을 해 보았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자, 특별 피난계단 부속실은 4제곱미터 이상의 유효 면적을 계획할 것. 4제곱미터 이상이 되었는가라는 것들도, 자, 그럼 아까 인간의 특징과도 비교해서 몇 명이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도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자, 피난안전구역, 이번엔 피난안전구역입니다. 거기 화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안 기준을 마련하여 하기 위함이다. 자, 라고 하고,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고, 이중문, 60방화문, 1시간 방화문 또는 60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외벽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계곡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과 완전히 구획하고, 소방관 진입장들에 대해서 외벽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할 것.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자, 피난안전구역은 소방 고가차가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있는가, 또 적용해 봤는가, 그 한번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층을 별도 포기하였는가, 자, 이런 내용들이죠. 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도 있습니다. 예도. 자, 이런 내용들로 한번 여러분 1차적인 체크 포인트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감재료 불연화.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료를 불연화하여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 이건 아주 건축법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소방법에서 이렇게 이 소방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부 마감재료 상세표를 제출할 것. 자, 예벽 마감은 지난번에 개정대로 준불연 재료 이상의 재질로 할 것. 필로티에 설치된 단일재는 불연 재료로 하고,
모든 배관은 불연재료로 할 것. 자,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평가하는 쪽에 관련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옥상 피난 계단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것들도 다음과 같이 구정되어 있다. 자, 옥상에 피난하는 불연재료로 한다. 자, 옥상 광장, 대피 공간, 헬리포터 등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한다. 자, 헬리포터 또는 인명 구조 공간 설치 대상은 그 아래층 또는 인근의 별도의 피난 대기 공간 설치를 권고한다. 자, 권고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천정이 없는 구조물로서 세면 또는 내면 벽 높이는 최소 1.5m 이상의 불연재료를 구획해야 된다. 자, 불연재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상에 태양 광열 지판 등 화재에 노출되는 설치는 지양해라. 해서는 안 될 것은 아니지만 그건 지양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 꼭 한번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피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임을 반드시 표기할 것.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땐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일반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의 방제 정책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이드에 써 있는 것들은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체크할 포인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소방실의 작동, 방화문, 방화저터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자, 이건 참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건축법에서는 주로 이제 소방실 작동 같은 것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소방법에서 하는 화재 안전 설계, 거기에서 소방실 작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참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소방실 작동에도 작동을 고려한 일종의 확률론적인 것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실 작동은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스스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작동을 경우에 따라서 작동 확률을 얼마로 해야 된다든 이런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반영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방시설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꾸로 소방법의 그 한계, 장점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분야로 보입니다. 방화문, 방화저트도 반영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확률적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디테일한 내용들은 최대 보행거리 같은 것도 검증할 것. 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소방 시설들을 검증하는 쪽으로 가져야 되겠는데 주로 이제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건축 방화 분야도 소방 쪽에서 하고 있다 보니 약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으로 보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은 규정은 규정이니만큼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쓰여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커플링, 연성 해석이다 이거죠. 자, 화재와 피난을 어떻게 연성화시킬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별도 수행 후 시뮬레이션 결과를 커플링하는 방법, 각각 커플링하는 방법, 15초 간격으로 평가되는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 행정적인 것이 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 행정적인 내용이 쓰여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의 수준도 한번 여러분들 꼭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그 기본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45강에서는 성능위주 화재 안전 설계를 위한 공간 제실자의 특징이 어떤 영향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신체적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자,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통의 건물 제실자지만 화재가 발생되면 피난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질자의 신체 특징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고 신체 치수, 감각, 열의 허용 한도, 연기와 독성, 가시거리, 인간의 특성 등에 대한 데이터가 여러분들 잘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자의 이 심리 상태, 피난 경로의 조건, 또 연기력 신인성이 낮아진 경우 피난 경로를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특히 패닉 문제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아직 여기까지는 우리는 가고 있지 않지만 심리 상태까지 앞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시에 피난하는 군집 피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인원이 많이 모이는 그런 용도일 경우 군집 피난 그 자체는 화재로 인한 위험과 더불어서 군집 그 자체가 별도의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피난자에는 압사나 경로의 폐쇄에 대한 사고로 발생하기 용이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화재 사례로부터 특히 미국, 캐나다 쪽에서 발생했던 나이트클럽 화재 같은 경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서로 연대해 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 성능 위주 설계 평가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스텝 1, 스텝 2를 겪으면서 이번엔 3으로 해서는 공간 제실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가? 또 소방청의 화재 안전 가이드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피난안전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토대로 하고 또 화재 성상을 평가하는 방법,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결정 운전 방법과 확률을 얻는 방법,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해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연기 제어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피난 경로와 아울러서 한번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플로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요 체크 포인트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42강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서 지금 4학년이라기 때 하는 내용들을 꼭 한번 체크해주고 부족한 내용은 보완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45강 성능 위주 화재 안전 설계를 위한 공간 제실자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